오늘 소개드릴 책은 작가들의 작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대표작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 9월 9일 러시아 툴라의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태어났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친척들 손에 자란 톨스토이는 16세에 카잔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실망해 그만두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을 오가며 방황하던 톨스토이는 1851년 형 니콜라이를 따라 군에 입대한다. 군대에 복무하면서 어린 시절 등 자전적 3부작을 발표해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1850년대 후반에는 농민들의 열악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교육에 있다고 판단하여 야스나야 폴리아냐 농민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열었고,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병행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평론을 썼으며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 등의 문학작품을 통해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했다. 자기 완성과 악에 대한 무저항, 사적 소유 부정이라는 철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고백, 인생에 대하여 예술론 등을 저술하고 당대 러시아 사회와 종교를 강렬하게 비판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조용한 피난처를 찾아 집을 나선 며칠 후 1910년 11월 7일 아스타포보 역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 안나 카레니나는 많은 작가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도스토옙스키는 안나 카레니나는 완전 무결한 예술작품이다. 토마스 만은 안나 카레니나는 세계 문학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회소설이다. 톨스토이는 가족소설로 정의한 안나 카레니나가 진정한 첫째 소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또 아이스 신잡에서 김영하 작가가 무인도에 가져가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으로 꼽기도 한 책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선정 필독서 100, 국립중앙도서관 청소년 권장소설, 워싱턴 포스트 선정 전 세계 작가들이 뽑은 최고의 소설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문장은 소설의 핵심 메시지이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2년 소담출판사에서 총 3권의 책으로 출간된 안나 카레니나의 일부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달리 불행하다. 오블론스키 집안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전에 가정교사로 일했던 프랑스 여자와 남편의 관계를 알아차린 아내가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벌써 사흘째 이어지자 당사자인 부부는 물론 가족과 하인들까지 모두가 괴로울 지경이었다. 가족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어느 여인 속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그들 오블론스키네 가족과 하인들보다 훨씬 더 친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자기 방에 틀어박힌 채 얼굴도 내밀지 않았고 남편은 이미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마치 집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처럼 온 집안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뛰어다녔고, 영국인 여자 가정교사는 가정부와 말다툼을 하곤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가 하면 요리사는 어제 식사 직전에 떠나버렸고 참모와 마부까지 급료를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사교계에서 스티바로 불리는 스테판 아르카디치 오블론스키 공작은 평상시처럼 아침 8시에 아내의 침실이 아닌 자기 서재의 모로코 가죽 소파에서 잠을 깼다. 그는 다시 한숨 푹 자고 싶었던지 잘 관리된 통통한 몸뚱이를 돌려 방향을 바꾸고는 베개를 꼭 끌어안은 채 한쪽 볼을 베개 속에 파묻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며 눈을 떴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그는 방금 꾼 꿈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알라빈이 다름슈타트에서 오찬에 초대했지? 아니야, 다름슈타트가 아니라 어딘지 미국풍이었는데. 그래, 거기 다름슈타트가 미국에 있었어. 그래,
알라빈이 유리로 된 식탁에서 근사한 식사를 대접했지. 그 유리 식탁들이 내 소중한 연인을 불렀어. 아니야, 그보다 좀 더 근사한 노래였는데. 그리고 작은 술병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게 모두 여자들이었지.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스테판 아르카디치의 두 눈이 즐거움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 좋았어. 정말 좋았다고. 또 그 밖에도 굉장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 말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 그는 나사 커튼 사이로 새로 들어온 한 줄기 빛을 보자 즐거운 마음으로 소파에서 두 다리를 내리곤 작년에 아내가 생일 선물로 직접 만들어준 금빛 모로코 가죽 슬리퍼를 발로 더듬어 찾았다. 그리고 9년 동안 지켜온 오랜 습관대로 자리에 앉아 그의 침실에 늘 걸려있던 가운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왜 아내의 침실이 아닌 자기 서재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지 생각해냈다. 곧 그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아, 아, 아. 그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억해내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와 다투었던 모든 일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뚜렷하게 떠올랐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 아내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할 수도 없겠지. 그런데 정말 끔찍한 건 모든 잘못이 내게 있는데 정작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바로 여기에 모든 비극이 있는 거야. 그는 생각했다. 아, 아. 그는 아내와의 말다툼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무엇보다 불쾌했던 순간은 아내에게 줄 큼직한 배를 들고 유쾌하고 흐뭇한 기분으로 극장에서 돌아왔을 때였다. 아내는 응접실에도 서재에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비밀을 담은 불행한 편지를 손에 쥔 채 침실에 있었다. 늘 근심이 많고 참견하기 좋아하며 영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아내. 그가 손에 편지를 준 채 꼼짝도 않고 앉아서 공포와 절망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말이에요. 그녀는 편지를 가리키며 캐물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릴 때 스테판 아르카디치를 괴롭힌 건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사건 자체보다는 아내의 질문에 보인 자신의 태도였다. 그 순간 뭔가 수치스러운 일을 들킨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그에게 벌어졌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비행을 폭로한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차라리 모욕을 느낀다며 화를 내든지 부인을 하든지 또는 변명을 하든 용서를 빌든 그것도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있었더라도 그가 취한 행동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정말 무의식적으로 선량해서 오히려 어수룩해 보이는 그 습관적인 미소를 짓고 말았다. 이런 바보 같은 미소는 그 스스로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의 미소를 본 돌리는 마치 육체적인 고통을 받은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더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한 말들을 퍼부어대고는 방에서 뛰쳐나가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게 그 바보 같은 표정 때문이야.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어쩌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절망적으로 혼자 중얼거렸지만 어떤 해답도 찾아내지 못했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속인다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 34세 쉽게 사랑에 빠지는 잘생긴 자신이 죽은 2명의 자식을 합해 7아이의 어머니이자 자기보다 고작 1살 어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와서 후회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단지 아내의 눈을 좀 더 잘 속여 넘기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고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과 자신을 가엾게 여기고 있었다. 그 편지가 아내에게 그토록 큰 충격을 줄 거란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그는 자신의 잘못을 좀 더 감쪽같이 숨겼을 것이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아내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부정을 눈치채고 있었으면서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늙고 야위어 이미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서 사람들의 어떤 눈길도 끌지 못하는 평범하고 선함만이 남아있는 아내와 같은 가정주부는 좀 더 관용적이어야만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황은 그와 정반대였던 것이다. 아, 끔찍해. 정말 끔찍한 일이야.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혼잣말을 되낼 뿐 어떠한 묘안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좋았는데 우리 가족은 잘 지냈단 말이지. 아내는 아이들에게 만족해하며 행복했고 나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아이들 교육이며 집안 살림까지 모두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그 여자가 우리 집 가정교사로 들어온 것부터가 좋지 않았어. 그래, 좋지 않았어. 자기 집 가정교사의 꽁무니로 쫓아다닌 건 진부하고 저급한 짓이야. 그렇지만 정말 멋진 가정교사였어. 그래도 그녀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가장 나쁜 건 그녀가 이미 이 모든 게 마치 계획적으로 일어난 것 같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해답은 없었다. 가장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삶이 주는 보편적인 해답만 있을 뿐이다. 그 해답이란 그날그날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었다. 잠으로 잊어버린 건 적어도 밤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여자 술병들이 불렀던 그 음악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도 이미 불가능했다. 그저 일상의 꿈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만 한다. 두고 보면 알겠지.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서더니 푸른색 명주로 안감을 댄 잿빛 가운을 걸치고 허리끈을 맸다. 그리고 떡 벌어진 가슴으로 한껏 공기를 들어마신 다음 평소처럼 힘찬 발걸음으로 통통한 몸을 가볍게 움직여 창가로 다가가서는 커튼을 올리고 요란스럽게 벨을 울렸다. 그러자 곧 벨소리를 듣고 그의 오랜 친구와도 같은 시종 마트베이가 옷과 장화와 전보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마트베이의 뒤를 따라서 이발사가 면도도구를 들고 들어왔다. 관청에서 소류가 왔나? 스테판 아르카티치는 전보를 받아들고 거울 앞에 앉으며 물었다. 책상 위에 있습니다. 마르베이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의아한 듯 주인을 흘끗 쳐다보고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상마차 주인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거울에 비친 마트베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거울 속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눈빛만으로도 그들이 서로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스테판 아르카디치의 눈빛은 마치 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야?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마르베이는 재킷 주머니 속에 두 손을 찔러 놓고 한쪽 발을 내밀며 보일 듯 말 듯 선량한 미소를 띤 채 말없이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인 어른을 성가시게 하거나 공연히 헛걸음질할까 싶어 이번 주 일요일에 오라고 했습니다. 마트베이는 분명히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마트베이가 농담으로 자기의 주의를 끌어보려 한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전보의 봉함을 뜯은 후 늘 그렇듯 잘못된 글자를 짐작으로 고쳐가며 읽었다. 곧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마트베이, 누이 동생 안나 카르타디예브나가 내일 온다는군. 그는 곱슬곱슬한 구렛나루 사이에 장밋빛 살결을 다듬고 있던 포동포동하고 윤기가 흐르는 이발사의 손을 잠시 멈추게 한 뒤 말했다. 그거 잘 됐군요. 마트베이가 대답했다. 마트베이의 이 대답으로 그 역시 주인과 마찬가지로 이번 방문의 의미, 즉 스테판 아르카디치의 사랑스러운 여동생 안나 아르카디예브나의 방문이 주인 부부가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것을 보여준 것이다. 혼자 오시나요? 아니면 부군과 함께 오시나요? 마트베이가 물었다. 마침 이발사가 윗입술 주변을 면도하고 있어서 대답할 수 없었던 스테판 아르카디치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자 마트베이는 거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오시는군요. 그럼 2층에 방을 준비해 둘까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에게 물어보세. 어디가 좋을지.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마님한테요? 마트베이는 미심쩍은 듯 되물었다. 그래, 여기 전보도 가져가 보여주게. 무슨 말을 할지. 아, 마음을 떠보려는 거구나. 마트베이는 주인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마트베이가 전보를 들고 뚜벅뚜벅 장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방 안으로 돌아왔을 때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이미 세안을 하고 머리를 빗은 뒤 옷을 갈아입으려던 참이었다. 이발사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마님께서는 외출하신다고 나리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랍니다. 마트베이는 눈웃음을 치며 말한 뒤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놓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주인을 응시했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곧 그의 잘생긴 얼굴에 선량하면서도 어딘지 가련하게 느껴지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마트베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나리. 다 잘 될 겁니다. 마트베이가 대답했다. 잘 될 거라고? 네, 잘 될 겁니다. 자네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거기 누구야? 문 뒤에서 여자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듣고 스테판 아르카디치가 물었다. 저예요. 단호하고도 상냥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근엄한 여자의 얼굴이 문 뒤에서 나타났다. 유모, 마투뇨나 필리모노브나였다. 무슨 일이지, 마투뇨사?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그녀를 향해 문으로 나가며 물었다. 스테판 아르카디치가 아내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음에도 집안 사람들 모두가 심지어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둘도 없는 친구인 유모까지도 그의 편이었다. 무슨 일이지? 그는 침울한 기분으로 물었다. 나리가 가셔서 다시 한번 용서를 빌어보세요.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마님이 괴로워하시는 모습은 보기에도 애처로울 지경이에요. 게다가 집안도 모든 게 엉망이고요. 나리,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셔야죠. 가서 용서를 비세요.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하지만 받아주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셔야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리, 제발 기도하세요. 그래, 알았네. 그만 가보게.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자, 그럼 옷을 입어볼까? 그는 마트베이 쪽으로 돌아서더니 서둘러 가운을 벗었다. 마트베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를 털어내면서 아까부터 들고 있던 셔츠를 말에 거는 목걸이처럼 만든 뒤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잘 다듬어진 주인의 몸에 입혀주었다. 옷을 갈아입은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몸에 향수를 뿌리고 셔츠에 소매단을 당겨 바로잡은 뒤 익숙한 동작으로 담배와 지갑, 성냥, 그리고 두 겹으로 된 줄과 장식이 달린 시계를 호주머니 이곳저곳에 집어넣었다. 그는 자기로 인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깨끗하고 향긋하며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유쾌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손수건을 한번 흔들어 턴 뒤 한 발씩 가볍게 흔들어 떨며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에는 이미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관청에서 온 몇 통의 서류와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편지를 읽었다. 그중 한 통은 대단히 불쾌한 편지로 아내의 영지에 있는 살림을 매입하려는 상인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 살림은 어차피 처분해야 할 것이었지만 아내와 화해해야 하는 지금으로서는 그 일을 언급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불쾌한 것은 이 문제로 아내와 화해해야 하는 당면 문제에 금전적인 문제가 얽힌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와 같은 이해관계와 타협할지도 모르고 이 살림을 처분하기 위해 아내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거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모욕감이 일었다. 편지를 다 읽은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관청에서 온 서류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겨서 재빨리 두 가지 사건을 훑어보고는 굵은 연필로 몇 군데를 표시했다. 그리고 서류를 옆으로 밀쳐놓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아직도 눅눅한 조간 신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극단적이지 않은 정도의 자유주의적 성향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다. 그는 과학이나 예술이나 정치에는 별 흥미가 없었음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과 신문과 같은 견해를 견지하고 있었다. 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견해를 바꾸면 그도 견해를 바꾸었다. 아니, 그가 견해를 바꿨다기보다 그 견해 자체가 어느새 그의 내면에 변화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경향이나 견해를 선택한 적이 없었다. 그보다는 이러한 경향이나 견해가 저절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가 모자나 프로코트의 모양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이 입는 대로 따라 입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성숙한 나이에 발달하는 몇몇 사색 활동이 요구될 때 일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마치 모자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가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보수주의 대신 자유주의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가 자유주의를 좀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쪽이 자기의 생활 방식에 좀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유당 사람들은 러시아에 있는 모든 게 역겹다고 말하고 있었다. 사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빚이 많아서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자유당 사람들은 결혼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하며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가정생활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과 가식적인 행동을 해야만 했다. 이는 그의 천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또한 자유당 사람들은 종교가 야만적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굴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다리가 아파서 짧은 기도 시간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이 세상에서도 대단히 즐겁게 살 수 있는데 무슨 이유로 저 세상에 대한 과장되고 무서운 말들을 늘어놓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유쾌한 농담을 좋아하는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누군가 자신의 조상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으면 뮤리크에서 멈추지 말고 인류의 조상인 원숭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점잖은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곤 했다. 이렇듯 자유주의적 경향은 스테판 아르카디치에게 일상의 습관이 되었고 그는 식후에 피우는 담배처럼 신문을 즐겨 읽었다. 그것은 그의 머릿속을 약간 몽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었다. 그는 먼저 사설을 읽었다. 그 사설에는 급진주의가 모든 보수적인 요소를 집어삼키려고 위협한다는 말과 정부가 혁명이라는 괴물을 제압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들이 현재로서는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며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은 위장된 혁명이라는 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진보를 방해하는 관습의 완고함에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재정에 관한 또 하나의 논설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벤담과 밀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국을 비꼬고 있었다. 그는 타고난 빠른 판단력으로 그 다양한 독설의 의미를 이해했다. 이를테면 누가 누구를 향해 어떤 문제로 일침을 놓고 있는지를 알아차렸고 그것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다소 만족감을 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마트뉴나 필리모노브나의 충고와 좋지 않은 집안 분위기를 떠올리자 이러한 만족감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또 보이스트 백작이 소문대로 비스바덴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기사, 백발이 사라졌다는 기사, 경마차를 매매한다는 기사와 젊은 부인의 구직 광고 기사들을 읽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들도 그에게 예전과 같은 조용하면서도 익살스러운 만족감을 가져다 주진 못했다. 신문을 다 읽은 그는 두 잔째 커피를 마시고 버터 바른 빵을 먹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조끼에 묻은 빵 부스러기를 털어내고는 넓은 가슴을 활짝 펴며 즐거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특별히 유쾌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화가 잘 돼서 나오는 기쁨의 미소였다. 그러나 이 기쁨의 미소는 곧 그에게 모든 일을 떠올리게 했고 그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두 아이의 목소리가 문 뒤에서 들려왔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들고 오다가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손님을 태우면 안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딸 아이가 영어로 소리쳤다. 자, 얼른 주워. 모든 게 엉망이구나.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생각했다.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뛰어놀고 있으니 그는 문 쪽으로 다가가 아이들을 소리쳐 불렀다. 아이들은 기차놀이를 하고 있던 상자를 던져버리곤 아버지한테로 달려왔다. 아버지의 귀염둥이
타냐는 씩씩하게 달려와 여느 때처럼 활짝 웃으며 아버지의 목에 매달리고는 그의 구렛나루에서 풍기는 익숙한 향수 냄새를 맡았다. 타냐는 몸을 숙인 탓에 불구스레한 온화함으로 빛나는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곤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았던 손을 풀고 되돌아 뛰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딸아이를 붙잡았다. 엄마는 어떠시니? 그는 딸의 매끈하고 부드러운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아들에게 웃으며 안녕 하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딸아이보다 아들을 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둘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아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차가운 미소에 웃음으로 답하지 않았다. 엄마요? 일어나셨어요. 딸이 대답했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한숨을 내쉬며 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말이겠군 하고 생각했다. 그래, 엄마는 기분이 좋아 보였니? 딸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분이 좋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가 그걸 모를 리가 없고 그렇게 가볍게 물어보는 것은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딸에는 아버지 때문에 얼굴을 붉혔고 아버지도 곧 그걸 알아차리고는 얼굴을 붉혔다. 모르겠어요. 딸애가 말했다. 엄마는 공부하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가정교사 미수굴과 함께 할머니 댁에 가서 놀다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다녀오너라. 우리 타샤. 참, 그렇지. 잠깐만. 그는 여전히 딸 아이를 붙잡고 아이의 고운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는 어제 놓아뒀던 과자 상자를 벽난로에서 꺼내 타샤가 좋아하는 초콜릿 사탕과 크림 사탕을 하나씩 골라서 주었다. 이건 그리샤 거죠? 딸애는 초콜릿 사탕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그는 다시 한번 딸의 작은 어깨를 쓰다듬으며 머리와 목덜미에 입을 맞춘 뒤 그녀를 놓아주었다. 마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마트베이가 말했다. 그리고 청원하러 온 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오래 기다리셨나? 스테판 아르카디치가 물었다.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즉시 알리라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 하지만 나리께서 커피 한 잔 드실 시간은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마트베이는 화낼 수 없을 만큼 거칠지만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당장 모시게. 오블론스키는 인상을 찌푸리며 화난 얼굴로 말했다. 청원하러 온 칼리니나 이등대위 부인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부탁했다. 하지만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는 누구에게 어떻게 부탁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게다가 그녀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큼직하고 아름답게 분명한 필체로 매끄럽고 유창하게 써주었다. 이등대의 부인을 보낸 후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모자를 들고 멈춰서서는 뭔가를 잊은 게 없는지 생각했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싶은 아내와의 일 말고는 아무것도 잊은 게 없었다. 아, 그렇지.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잘생긴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는 중얼거렸다. 그때 마음의 소리가 갈 필요 없다. 가봤자 위선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관계를 되돌리거나 바로잡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대답했다. 아내를 다시 매력적이고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자로 만들 수도 없고 그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노인으로 만들 수도 없었기에 지금으로서는 거짓 말고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었다. 더욱이 거짓과 위선은 그의 천성과 맞지 않았다.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야.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는 자신을 북돋우려 애쓰며 중얼거렸다. 그는 가슴을 활짝 펴고 담배를 한 대 꺼내 불을 붙이고는 두어 모금 빤 뒤에 진주조개로 만든 잿더리에 내던졌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침울한 응접실을 지나 아내의 침실로 통하는 다른 문을 열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한때는 숱이 많고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성그러진 머리카락을 목덜미까지 말아올려 핀을 꽂고 스웨터를 걸친 채 이리저리 물건들이 흩어져 있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야윈 얼굴 때문에 유난히 키 커 보이는 겁먹은 듯한 눈으로 열려있는 옷장 앞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그때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문 쪽을 바라보며 냉정하고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려 헛된 노력을 하면서 하던 걸 멈추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두려워하며 눈앞에 닥친 그와의 대면을 겁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사흘 동안 이미 10번이나 시도하려고 했던 일을 지금 막 하려던 참이었다. 자신과 아이들의 옷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려고 했던 그녀는 또다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지난번처럼 그냥 포기할 순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었다. 남편에게 벌을 주고 모욕을 줘서 자기가 받은 고통의 10분의 1이나 남아 느끼도록 복수할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다. 그녀는 떠나겠다고 계속 말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남편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 이 집에서도 5 아이들을 간신히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곳에서는 상황이 더욱 나빠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또한 지난 사흘 동안 막내 아들은 상한 고깃국을 먹고 배탈이 나서 앓고 있는 데다 다른 아이들도 어제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도 스스로를 속인 채 짐을 싸고 집을 떠날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남편을 본 그녀는 옷장 서랍에 손을 놓고 뭔가를 찾고 있는 척하다가 남편이 그에게 바짝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엄하고 단호한 표정을 지으려던 그녀의 얼굴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돌리. 남편은 겁먹은 듯 작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는 잔뜩 움츠린 채 불쌍하고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려고 했지만 여전히 활력 넘치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생기 있고 건강한 남편의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빨리 훑어보았다. 저희는 저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이는데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이게 뭐야. 저 친절한 태도도 역겨워. 사람들은 저런 모습 때문에 그를 칭찬하고 좋아하지만 나는 저런 친절함이 꼴도 보기 싫어.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자 창백하고 신경질적인 얼굴에 오른쪽 뺨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떨렸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자기 목소리가 아닌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돌리.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오늘 안나가 온다는군.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난 안나를 맞이할 수 없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해야 하지 않겠소, 돌리. 나가요. 나가요. 나가란 말이에요.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소리쳤다. 그 외침은 마치 육체적인 고통에 의해서 나오는 것만 같았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아내에 대해 생각하며 마트베이의 표현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아내의 수척하고 고통에 찬 얼굴을 보며 운명에 굴복하는 듯한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게 되자 무언가 목구멍으로 치미는 듯 숨이 막히고 두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다.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돌리. 제발. 정말? 그는 흐느낌에 목이 메어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돌리는 옷장 문을 쾅 닫고 남편을 흘깃 쳐다보았다. 돌리,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다만 한 가지, 용서를 구할 따름이오. 용서해 주시오. 생각해보구려. 9년간의 결혼 생활로 한순간, 단 한순간의 실수를 보상할 수 없단 말이오. 돌리는 마치 남편이 어떻게든 자신의 오해를 풀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듯 눈을 아래로 떨군 채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잠깐, 한눈 판 건 아주 잠깐. 그는 이렇게 털어놓고 계속 말을 이으려고 했지만 이 말에 또다시 육체적인 고통이라도 받은 것처럼 돌리의 입술이 일그러졌고 오른쪽 뺨 근육도 경련이 일어났다. 나가요. 여기서 나가란 말이에요. 그녀는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리고 한눈을 팔았느니 하는 더러운 얘기는 2번 다시 하지 말아요. 그녀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비틀거리는 바람에 몸을 가누려고 의자의 등을 붙잡았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넓어지며 입술은 부어오르고 두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돌리. 그는 어느새 흐느끼며 말하고 있었다. 제발 부탁이오.
아이들을 생각해야지.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 죄를 지은 건 나니까 내게 벌을 주고 속죄할 수 있게 해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어. 내 잘못이오.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뭐라 할 말이 없어. 돌리, 제발 용서해 주오. 돌리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아내의 괴로워하는 큰 한숨 소리를 듣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내가 가엾게 느껴졌다. 그녀는 애써 말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묵묵히 기다렸다. 여보, 당신은 아이들과 놀아줄 때나 애들을 생각하겠지만 난 항상 아이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 애들이 엉망이 돼버린 것도 알고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이 말은 지난 사흘 동안 혼자서 되는 말 중 하나인 듯했다. 그녀는 그를 여보라고 불렀고 이에 감동한 그는 고마운 듯한 표정으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혐오스럽다는 듯 그의 옆으로 물러섰다. 난 언제나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애들을 위한 일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방탕한 아버지 밑에 둬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요. 방탕한 아버지 밑에 말이에요. 자, 어디 한번 말해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말해보세요. 정말 그럴 수 있겠는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자식들의 가정교사와 부정을 저지른 후에도 그녀는 한층 격앙된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점점 더 고개를 아래로 떨구며 애처롭게 말했다. 당신은 추하고 역겨워요. 돌리는 더욱 흥분하여 소리쳤다. 당신의 눈물은 그저 물일 뿐이에요.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당신에겐 심장도 없고 고결함도 없어요. 당신은 역겹고 추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내게 타인이에요. 그녀는 자기가 듣기에도 무서운 타인이란 단어를 고통과 적의를 품고 내뱉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적의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품고 있던 연민이 오히려 그녀를 화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아닌 동정의 빛을 발견했던 것이다. 아니야. 아내는 나를 증오하고 있어.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이건 너무해.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가 말했다. 그때 다른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넘어진 모양이었다. 귀를 기울이던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얼굴이 갑자기 온화해졌다. 그녀는 자기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저 여자는 분명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내 아이를. 그런데 어떻게 나를 증오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고 생각했다. 돌리. 한마디만 더. 그는 아내의 뒤를 쫓아가며 말했다. 당신이 내 뒤를 따라오면 사람들을 부르겠어요. 아이들도요. 모두들 당신이 비열한 사람이란 걸 알아야 해요. 나는 당장 떠나겠어요. 당신은 여기서 당신의 정부하고 살아요.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닦고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문 쪽으로 향했다. 마트베이는 다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럴 가능성조차 보이질 않잖아. 아, 이 무슨 끔찍한 일이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는 아내가 비열하다느니 정분이 하며 소리치는 말들을 떠올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밖에서 하인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야? 정말 점잖지 못하군. 너무 심하잖아.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잠시 혼자 서 있다가 눈물을 닦은 후 한숨을 내쉬더니 가슴을 활짝 펴고 방에서 나갔다. 금요일이어서 식당에서는 독일인 시계 수리공이 시계의 태엽을 감고 있었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이 꼼꼼한 대머리 시계 수리공에 대해
저 독일인은 시계의 태엽을 감기 위해서 자기도 평생 태엽이 감겨져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한 자기의 익살스러운 농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재치 있는 농담을 좋아했다. 뭐 잘 되겠지. 잘 될 거란 말은 참 좋은 말이야. 그럼 이 말을 해야 돼. 그는 생각했다. 마트베이! 그는 소리쳤다. 그러고는 곧 모습을 드러낸 마트베이에게 말했다. 마리아와 함께 가서 안나 아르카디예브나를 위해 소파가 있는 방을 정돈해 두게. 네, 알겠습니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모피웨트를 입고 현관 계단으로 나갔다. 식사는 집에서 하실 건가요? 배웅하러 나온 마트베이가 물었다. 봐야 할 것 같아. 자, 여기 준비 비용으로 받아두게. 그는 지갑에서 10루블을 꺼내 건네며 말했다. 충분하겠나? 충분하든 모자라든 해봐야지요. 마트베이는 마차의 문을 닫고 계단 쪽으로 물러서며 대답했다. 그동안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아이를 달래고 난 후 삐걱거리는 마차 소리로 남편이 외출했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그곳은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도 금세 그녀를 애워싸는 온갖 잡다한 집안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방금 아이들의 방에 간 그 잠깐 동안에도 가정교사인 영국 여자와 마투뇨나 필리모노브나는 당장 급한 몇 가지 질문들을 퍼부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산책을 나갈 때 어떤 옷을 입혀야 하는지, 우유를 줘도 되는지, 다른 요리사를 채용하러 사람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 등의 그녀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 나 좀 가만히 놔둬요. 제발요. 그녀는 이렇게 말한 뒤 침실로 돌아와서는 조금 전까지 남편과 이야기하던 그 자리에 앉아 반지가 빠져나올 만큼 뼈만 앙상한 두 손을 움켜쥐고는 방금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되새기 시작했다. 나가버렸어. 그런데 그 여자하고는 어떻게 끝낸 거지? 설마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왜 그 말을 묻지 않았을까? 아니야. 화합하는 건 불가능해. 설사 한 지붕 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린 이제 남남이야. 영원히 남이라고.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도 무섭게 들리는 이 말을 특별한 의미를 담아 되풀이했다. 하지만 난 그 일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세상에,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정말로 사랑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 전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으나 마투뇨나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끝낼 수가 없었다. 오라버니를 부르도록 해주세요. 마투뇨나가 말했다. 그래야 식사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처럼 6시까지 도련님들은 아무것도 못 드실 거예요. 그래, 알겠네. 지금 나가서 그렇게 지시하지. 그런데 새 우유를 가지러 보냈나?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일상의 잡일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한동안 달랠 수 있었다. 오늘 낭독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저도 아주 오랜만에 고전 책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많은 작가들의 사랑을 받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